자신의 연령에 비해서 치아가 많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늙었다. You what? 이갈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의식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중추신경계 반응으로 보통 잘 때 갈죠. 일반적으로 씹는 힘의 3배 내지 4배 정도 되는 되게 강한 힘으로 빠드득 갈게 되는데, 이갈이가 되게 심하시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는 이렇게 봉우리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마모가 돼가지고 되게 편편해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치아 수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시린 증상이 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령에 비해서 치아가 많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늙었다, 좀 많이 시린 증상이나 아니면 노화된 현상들이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죠. 이렇게 가는 거는 근육의 동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씹기 근육, 여기에 있는 근육이 조금 발달이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좀 많이 불편해요. 일단은 이갈이는 근본적으로 걔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안 간다고 해서 꼭 그게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가는 사람은 없겠죠. 보통의 경우에서는 일단 이 근육의 힘을 조금 조정해 주는 그 보톡스라고 하죠. 근육이 조금 괴사까지는 아니고 무의수축이라고 하는데 약간 근육의 힘을 적게 해준다 있는 의미에서 씹기 근육에 보톡스를 놓기도 하고 교합 안정 장치를 통해서 치아가 마모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조금 턱 관절이 편안하게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를 안 하셔도 충치가 안 생겨요. 제가 생각할 때 과잉진료는 이 걸쳐있는 애들 있죠. 충치가 더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멈춰 있거나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충치 개수 이런 거는 의사의 철학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일단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환자분들랑 공유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충치다 혹은 이거는 뭐 좀 까맣긴 하지만 단순 변색이라든지 아니면 멈춰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치 잘하거나 관리만 좀 잘하면은 치료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와 환자의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까맣게 보여가지고 이게 충치인가 하고 알고 오셨는데 아 이거는 그냥 양치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막 기분 좋게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내가 다른 치과에서 이거는 치료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소비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지 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잘 형성된 상태에서 옳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과잉진료 믿고 맡길 만한 치과를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구강에 들어가 있는 세균 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세균 같은 것들이 우식을 유발시키는 세균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그런 세균이 구강 내에서 자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를 안 하셔도 충치가 안 생겨요. 충치라는 건 결국 세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없으신 분들도 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에 반면에 되게 항상 양치도 열심히 하시고 되게 좀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도 30, 40대 임플란트 한 3, 4개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유전적인 영향도 물론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뭐 그런 세균의 어린 나이에 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세균이 구강 내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양치를 조금만 구강 위생을 조금만 소홀하게 하더라도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선천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충치. 그럼요, 세균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흔한 얘기로 아기 때 뽀뽀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본인이 충치가 되게 많으신 분이라면은 자기 자제분한테는 뽀뽀를 입술끼리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것도 나중에 치과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뭐 과일 껍질로 이렇게 치아에 붙이고 있다든지 그런 게 효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셀프 치아 미백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수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뭐 과일 껍질로 이렇게 치아에 붙이고 있다든지 그런 게 효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미백을 위해서 쓰는 치과용 약재 자체가 그 과산화수소 또 그 과일 껍질에 들어있는 약간 탈해시키는 성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더 농축시켰죠. 그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이랑 집에서 하는 셀프 미백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약재 성분들이 조금 농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치아에 좀 자극이 된다든지 아니면 잇몸에 닿으면 연조직이 조금 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전문가 미백, 그러니까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그런 농도가 높은 물질들을 그 치아에 적용을 시키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농도가 조금 높은 약재를 써도 되는 거죠. 뭐 시중에서 판매되는 셀프 약재 같은 경우 자체가 전제 자체가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성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잇몸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드시면 안 되겠지만 조금 드신다든지 그래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농도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결은 같다. 과산화수소수를 통해서 탈해를 시켜서 뭐 광조사를 한다든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 자체는 같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어떨까? 사랑니는 웬만하면 빼는 게 나아요. 왜냐면 보통 한 5, 60대 정도 되시고 아버님, 어머님 또래분들 되시면 사랑니는 똑바로 나 있든 아니든 간에 열이만 9은 썩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칫솔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정말 거울을 보면서 여기까지 닦아야지 라면서 칫솔을 집어 넣으면 생각보다 되게 깊게 들어갑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는 치과에서 막 스케일링을 하고 뭐 그거는 아무리 짧아도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는데 하루에 3번 하는 양치가 훨씬 더 큰 관리거든요. 사랑니는 웬만하면 빼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랑니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열에 9, 자기가 열에 하나가 될 자신이 없으면은 언젠가는 빼게 됩니다. 사랑니 빼는 게 좀 힘들죠.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어떨까? 환자분들 입장에서 사랑니를 뺐는데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는 그냥 푹 쉬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거 아니면 아무래도 회복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젊을수록 빠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호미로 막으세요 라고 해요. 나중에 가래로 막기 전에.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잇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치아라고 한 다음에 잇몸이 감싸고 있죠. 이 스케일링은 이 치아 위에 치은이라고 하죠. 잇몸 위에 있는 치은 연상 치석 혹은 치태를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이 뾰족한 팁으로 여기 초음파거든요. 진동을 줘가지고 치아에 붙어 있는 애들을 그런 치태, 그러니까 세균의 아파트들을 떼어내요. 그런데 이 병적인 잇몸, 그러니까 그런 치태나 치석,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번식되어 있는 잇몸은 되게 좀 빨갛고 살짝만 건드려도 피나고 좀 붓고 그런 잇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초음파로 좀 부어있는 잇몸은 피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그 치과 위생사 혹은 치과 의사의 술기에 따라서 피를 좀 적게 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날 수도 있거나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스케일링을 할 때 피가 나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피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아 이거 스케일링 너무 세게 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보여드리는 게
요거를 딱 키고 난 다음에 이 손톱에 이렇게 대드리면 이 아무 느낌도 안 나거든요. 사실은 찌릿찌릿 소리만 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선생님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는 치아에 손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 몸이 조금 자극이 돼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실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초음파가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치석이랑 치태를 떼어내다 보니까 그 진동이라는 게 운동 에너지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뿌려요. 이게 물이 자동으로 칙칙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그래도 좀 시린 요인이 있는 치아에 갔다가 그 물을 쏴대니까 조금 시릴 수 있는, 저도 스케일링 받아봤는데 저도 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가 시려지는 거는 사실은 원래 치아가 조금 시린 건데 자극을 받아서 약간 더 그렇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다. 내가 되게 이가 많이 흔들리고 치주염이 많이 진행돼서 뭐 다른 분들한테 구취가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맨날 붓고 피나고 양치할 때마다 피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도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충치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이가 흔들리는 거랑 상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 흔들리면 보통은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호미로 막으세요 라고 해요. 나중에 가래로 막기 전에. 아무리 제 딸이라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연분. 진짜 또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제 아이가 지금 11날 됐거든요. 태어난 지. 근데 이제 유치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앞니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옆니가 올라오고 아래 앞니가 올라오고 너무 귀여운데 제 아내가 제 그 직업이 그래도 치과 의사인데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가 똑바로 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옆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좀 많이 꺾여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게 이가 제대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신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연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생애 주기 중에 이제 치과에 한번 방문하십시오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때 오세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유치는 위, 아래 10개씩 총 20개예요. 그게 다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처음 내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기 때 와가지고 그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행동 조절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치과에 내원해서 불소독포라든지 아니면 뭐 양치질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차츰차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일단 제일 먼저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뽑아도 되나요? 하는 거는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뽑아도 됩니다. 이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제 나는 갈 때가 됐다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기가 관리가 잘 되고 용기가 있는 아이라면 집에서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칠로 묶어서 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머리를 탁 쳐서 빼거나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흔들리지 않는 치아는 보통 빼지 않잖아요. 흔들린다는 거는 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쪽쪽이를 좀 오래 물었다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교정이 필요하긴 해요. 이 계속되는 자극, 이 교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치아, 앞니 쪽의 치열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위에 치아는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아래 치아는 아래로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치과에서 치료를 하려면 이제 교정이고 교정도 비싸니까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이제 악습관 같은 거는 해결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같은 거를 먹고 혹시 내가 치통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그래서 치과를 내원하지 않으시는 거는 그건 지양하셔야 돼요. 인솔이나 이가탄처럼 상표를 말씀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잇몸 영양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치과에 내원을 하면서 그 약을 먹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항상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약, 영양제 같은 거를 먹고 혹시 내가 치통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그래서 치과를 내원하지 않으시는 거는 그건 지양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치과는 하물며 하다못해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사람 손이 가는 그 외과적인 진료예요. 그러니까 약으로서 해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뭐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아니 염증의 조직을 제거한다든지 하물며 얼른 발치를 해야지 더 좋은 세치아로 갈아드릴 수 있는데 발치시기를 놓쳐서 A few moments later. 그 염증이 옆치아로 번진다든지 치통이 생기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음식이나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라도 듣고 하셔야지 나중에 더 큰 돈이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치아예요. 치아에 저 챙겨 먹는 영양제 없습니다. 저 사실 왼쪽 위에 여기 아픈 지 한 2달 됐어요. 없습니다.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이 구강 내에 살 수 있는 환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긴 어디냐면 안 그래도 요즘 마스크를 일상생활에 항상 착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치과에도 구취가 심하다, 입냄새가 좀 심하게 느껴진다 해서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좀 계세요. 입냄새라는 거는 크게 저는 설명을 드릴 때 2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구강 내에서 세균 때문에 나는 입냄새 혹은 이 내장기관에서 역류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입냄새, 첫 번째 같은 경우라면, 전자의 경우라면 구강 내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알아요. 이게 정말 치석,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치석은 그 세균의 아파트인데 입냄새라는 거는 그 황이라는 그 화학 성분이 있는데 황을 내뿜는 세균들이 보통 구취를 유발해요. 그 황을 내뿜는 세균은 보통 현기성입니다. 현기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강 내에서 입을 앙 다물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계속 환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이 구강 내에 살 수 있는 환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긴 어디냐면 잇몸과 치아 사이 하방에 이 포켓이라는 구조물인데 그 주머니에는 그 세균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구취가 요즘 들어서 좀 심해졌다 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구강 내에 혹시 세균들이 자라고 있는지 거울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 이거 내가 좀 허연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좀 딱딱한 게 없던 게 생겼다거나 거울로 구석구석 보셨을 때 그러면은 치과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 치석 혹은 치태 그 세균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하면은 보통은 입냄새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잇몸 치료라고 하는데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잇몸 위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거라면 잇몸 치료는 보통 그 잇몸 아래에 있는 세균들을 좀 손으로 긁어내는 그런 치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냄새가 진짜 심한데 너무 심해서 치과에 내원을 했는데 이거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안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세균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입냄새가 아니라 이제 여기 안쪽에서 올라오는 구취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치과보다는 내과를 방문하는 게 좀 아무래도 옳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거는 되게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세균 같은 것들이 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침 같은 거에도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등 같은 데 이렇게 내밀었다가 약간 건조시키고 냄새 맡아보면 바로 아실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하자면은 최근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 오래된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또 이제 저의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보철물이 좀 오래됐을 때 냄새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리고 싶네요.
사랑니 3개 막 뭐 하루에 신경치료 몇 개 하면은 충분히 월세도 낼 수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다는. 일단은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임플란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정의 유명한 석학이라든지 아무래도 외쪽에 유명한 저자들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도 그에 묻지 않다. 오히려 임플란트 되게 유명한 원장님이라든지 아니 우리나라의 교수님이라든지 수준이 오히려 외국에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세계적인 학회에 나가서 되게 뭐 좌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재를 하심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주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등한 위치에 올라오지 않았나. 진짜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는 치과 습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치과에서 좀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제일 두려워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신경치료. 누워있는 사랑니 발치가 있죠.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거기에 후하지가 않아요. 신경치료는 되게 진짜 힘들거든요. 환자도 힘들어하고 저도 맨날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 막 들여다봐가지고 이제 느낌으로 하고, 사랑니도 사실 위험한 건데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다 뽑죠. 이렇게 저희가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섬세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일선의 치과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조금 낫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면 하루에 사랑니 3개만 뽑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치과 의사로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보험금이 조금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하루에도 환자를 한 5, 60분은 보는 것 같거든요. 뭔가를 다 하고 간다는 게 사실은 되게 녹록지가 않아요. 되게 뭔가 목도 좀 아프고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고 저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고 월세도 낼 수 있는 건데, 미국 치과 의사들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니 3개 막 뭐 하루에 신경치료 몇 개 하면은 충분히 월세도 낼 수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신경 써서 하는 편은 아니겠거든요. 이런 질문도 제가 좀 많이 받는 편인데, 특히나 이제 조금 구강위생 관리가 좀 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양치질 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형을 좀 준비해 봤는데, 보통 양치를 할 때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위아래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뭐 좀 개인차가 있고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양치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입냄새가 나거나 아니면은 잇몸이 약간 붓고 간질간질하고 피가 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칫솔을 잡고 여기가 자기 구강이라고 생각한다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45도로 집어 넣습니다. 많이 아프진 않아요. 넣고 난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반동을 이렇게 주세요. 반동을 줘가지고 잇몸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그러니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을 내가 제거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쓸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치과대학생들은 다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겉에 있는 것들은 다 양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씹는 면 쪽의 양치도 어느 정도는 다들 하십니다만, 치과에 오실 때 저희가 항상 보는 그 기준점, 그러니까 치석이 얼만큼 쌓였냐를 볼 때 보통 이 아래치아 뒤쪽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침이 좀 고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세균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되게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 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래치아도 이렇게 쓸어내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혀 쪽이랑 입천장 쪽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세요. 사실 저도 신경 써서 하는 편은 아니겠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양치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양치라는 거는 보통 이제 치과의사협회에서 권고하기로는 3분 동안 하루에 3번 하라라고 하는데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양치에 쏟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분 동안 양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해봐도 제 습관은 한 1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체감을 했는데 치과에 보통 오시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스케일링을 하고 구강위생을 체크를 받고 검진을 하시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하루에 3번 양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곱하기로만 해도 480번은 양치를 할 수 있는 시간. 540번은 양치를 더 할 수 있는 시간. 그 습관 하나, 거기에 1분 하나 더 투자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양치는 신경 써서 하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양치 교육을 하고 좀 으름장을 놓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다음번에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보통의 한 80% 정도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되게 좋아져서 오세요. 그리고 환자분 본인도 이 몸에서 좀 붓고 피나는 느낌이 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대다수고요. 그 올바른 양치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추천드리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양치질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이 치아를 내 치아를 더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